청문회 3차 라운드, 3차 청문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왔는데요.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 3차 청문회는 거짓말의 향연. 나온 증인들이 전부 다 거짓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4라운드 진행 중인데 그 사람들은 세계일보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작심하고 나온 사람도 있고 이석수 감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3라운드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방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 정말 거짓말 퍼레이드를 보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근데 거짓말이 너무 성의가 없어.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이란 차원 하에서 청문회 참여 인원은 한 10명 이내로 제한했으면 좋겠어. 15명이 나와갖고, 아니, 물론 13명 출석했지만, 15명을 채택해놓고 있으니까, 얘기가 집중이 안 되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했던 질문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얘네들도 너무 방어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한 5명 정도씩만 딱 앉혀놓고, 그냥 정신없이 연타로 까고, 그 다음 거 한 놈만 패는, 이런 청문회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맞아요. 집중도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되게 루즈하고, 그 질문을 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상대로부터 이렇게 대답을 아니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기술이랄까? 이런 게 너무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일단은 의원들이 윽박 지르는 거 말고는 기초적인 그 증거 자료를 대부분 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추론만 가능한 상황이니까. 증거는 지들이 다 없앴잖아. 출입 기록부터 시작해서 의료 기록, 모든 기록을 다 없앴더만, 세월호하고 연관된, 이 정부하고 연관된 기록은 남는 게 없어, 진짜.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없앴고 또 나와서도 관계된 사람들이 참 민망할 정도. 김장수 같은 사람은 정말 나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계속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을 하면서 뻔뻔하게 이제 그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보는 사람은 화가 나는데 그 스스로는 굉장히 내가 잘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더 화가 나는. 거기다가 질의 시간이 너무 짧아. 7분이 뭐야. 예전에 한참 청문회라는 게 도입돼서 각광받을 때는 30분씩 했대. 국회의원 한 명이. 그래야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고도 들지. 들을만 하면 마이크 꺼져. 방송이라는 게 왜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뚝 끊기면 딴 일 하다가 텔레비가 이상하게 됐나 하고 보게 된다 그 상황에 항상 마이크가 꺼져 있는 거야. 이 방식은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갔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김장수 이야기부터 해봐야 됩니다. 3차 청문회의 주인공은 사실 김장수였다고 보는 게 맞죠. 그 사람만 뭔가 준비가 된 증인 같은 느낌이었고, 의사들 같은 경우는 저것들은 왜 나왔나? 얼굴만 팔려갖고 앞으로 장사에 지장돼. 그런 느낌이었어요. 장사에 지장돼. 아이, 신성한 의료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 아니, 그런 기억력과 그 정도 판단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얼굴을 맡기고 내 몸뚱아리를 맡긴다는 게 상상이 안 되더라니까. 완전히 초엘리트를 갖다가 바보 만들어버리더만. 네, 맞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난번에 서울대 의대 교수 플러스 지금 나오는 5만 종류의 의사들을 통해서 정말 이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정말 땅에 떨어졌다.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김장수도 말을 바꿨어요. 자기가 옛날에 했던 말. 유리창을 깨서라도 구하라. 이 지시는 들었던 건지 안 들었던 건지 생각 안 난다. 이런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장수는 중국 주중대사로 있으면서 최근에 박근혜 씨의 알리바이를 하나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나 했어요. 중간에 이 지시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뜬금없는. 제가 이제 다른 티석가복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부작위라 그랬잖아요. 물론 사람이 존재라는 걸 하니까 뭔가를 했겠지. 근데 이제 대통령으로서 일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이 세월호 7시간의 핵심인데 이제 와서 뭔가를 했다라는 실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최소한 자고 있지는 않았다. 또 정반대로 자면서 시술 받지는 않았다. 요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이는 그 느낌이라서. 아니, 근데 이거 위험한 증언이에요. 휴대폰 통화를 했다 그랬거든. 이거는 통화 기록 뒤지면 100% 나와요. 몇 시에 했고 누구랑 해서 무슨 번호로 했는지. 만일 해봐서 그 기록 없으면 어떡할 거야? 다 알아봤겠고 기한이 있을걸요? 휴대폰 그 기록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야, 그럼 내일부터 웬만한 증인은 다 통화했다고 하게 생겼네, 이러다가 또. 1년 정도 보존하고 있던 자료도 삭제하는 애들인데 다른 어떤 패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1년 정도만 보관한대요, 통화 기록을. 그러면 그 통화 기록 없는 거를 지금 무조건 얘기할 수 있죠. 2년 지금 8개월 정도 지난 시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거짓말을 위한 모든 실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왜 그 얘기 안 하고 지금 이제 와서 박근혜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느냐 말이에요. 근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그다지 썩 매끄럽지는 않아요. 지금 어제 그제 또 나온 알리바이 중에 하나는 그 미용사가 오후에 간 거 그거 말고 오전에 또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가서 3시간 동안 아이롱 파마를 했대. 그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파마를 했다고? 오전 나절에 3시간 동안 아이롱 파마를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세월호가 막 잠기는 그런 상황 때에 아이롱 파마를 하고 있었다. 이제 시간을 못 대니까 이제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즉시 아하 그 뒤에 있었던 오후에 있었던 그 올림머리 이야기도 쉴드용이었구나라는 게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요, 앞전에, 오전에 아이롱 파마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올림머리를 했다. 이것도 굉장히 우스운 노릇이고, 만약 아이롱 파마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상황 파악을 안 하고, 못 하고, 있었을 리도 없거든요. 하여튼 어제 김장수의 증언, 그때 김장수의 증언에 2가지 결정적인 그 허위가 있어요. 첫째로 얘기하자면 자기가 증언을 하다 역공을 한 건데 서면 보고를 했지만 관저를 하나 보내고 집무실로 하나 보냈다는 거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몰랐던 거야, 저 그렇죠. 자신도. 알았으면은 네. 관저면 관저, 집무실이면 집무실로 특정을 해서 보냈을 텐데 2군데 다 보냈다는 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그리고 거죠. 그 피드백을 받지도 못한 거야. 그렇죠. 봤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휴대폰 통화했다는 얘기를 중간에 끼워 넣은 것 같아. 그리고 오후에도 예전에는 그 2시 이후에는 보고를 안 했다고 했다가 또 2시 50분엔 직접 전화로 보고를 했다. 이 얘기가 이제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최소한 이 사람 11시부터 2시 반 이후까지 한 번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유일한 증언이 얘가 새롭게 50분에 전화 보고를 했다. 이 얘기로 지금 이제 그거를 뭉개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김장수의 말 이외에는 지금 묻혀져 있는, 그러니까 11시 이후부터 2시 반 이후까지 미용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미용사의 알리바이 이전까지 빈 밥그릇을 넣었다, 아니, 밥그릇을 넣고 빈 그릇이 나왔다라고 하는 조리장의 어떤 증언 말고는 아직까지 소재를 밝혀주거나 행적을 밝혀줄 수 있는 아무런 내부적인 자료가 이번 청문회에서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밥그릇을 넣었다 뺀 넣었다가 거죠. 빈 그릇이 나온 거는 그 안에 박근혜가 있었다라는 걸 특정해낼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박근혜 애완견이 있나 그 안에? 그러니까 뭐가 딴 게 있었을 수도 있고 그게 꼭 생물체가 먹었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 안에서 일종의 먹는 아르바이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리는 이게 있을 수도 있겠구만. 결정적인 김장수의 태도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을 대통령한테 직보를 할 만큼 중대한 상황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증언을 했거든. 네. 이건 참 충격적인 거란 말이야. 그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거였죠. 당시에 통영함이 그 아이들을 모두 구출할 수 있는 그런 통영함이었는데 그것을 해군 참모 총장이 통영함 출동을 2번이나 시켰는데 2번 다 막혀가지고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러면 해군 참모총장의 오더를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러면 합참의장이거나 국방부 장관이거나 국정원장이거나 대통령이거나 이렇게밖에는 없다. 그런데 그 군대 안에 있는 사람들 말로는 합참의장과 이 그 해군 그 참모총장은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막을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니고 나머지일 것이다. 이런 증언까지도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막은 거냐? 이걸 어떻게 보고를 했냐? 이걸 이렇게 물으니까
떡하니 하는 소리가 그거는 대통령에게 고하고 자시고 할 만한 게 아니다. 그리고 아마 뭐 참모총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게 뭘 그렇게까지 윗선에 보고를 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은 참모총장이 아마 했을걸? 이라는 의문만 하나 더 던져주고 매일곱씩 참모총장은 이제 잘못하면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해갖고 밑에 애들이 출동을 막았나? 이거를 증빙해야 될 상황이 된 거야. 윗선은 다 필요 없대. 이런 가벼운 일에 대해서는 윗선까지 보고할 건덕지가 아니라는 거야. 더더욱 충격적인 거는 자기는 2시 이후에는 안보 상황에 신경 쓰느라고 세월호는 관심을 못 뒀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던 거지. 이 그렇지. 사람한테는. 한 300명 정도 여객선에서 아이들이 빠져 죽고 수장돼 있는 상황을 구출하는 거는 얘한테 진짜 북한의 어떤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었다는 식으로 가볍게 지금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태도 자체가 과연 혹시 이 인간도 정말 이 세월호 사고 자체가 의도로 조작된 시나리오 안에서 진행되는 일단 훈련 같은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당일 당시에 실제로 그냥 정해진 대로 흘러가나 보다 하고 가볍게 대체를 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반증 내지는 그 역으로 된 자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단순히 그냥 나는 그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 사람이 개인적인 뭐 신념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때의 그 체계가요.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가 이게 법적으로 지금 뭐 북한의 위협 이런 안보 뿐만 아니라 재해에 대한 처리까지도 이게 같은 안보의 카테고리에 묶여서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장수 이 사람은 아이들이 빠져 죽는 이 문제는 등한히 하고 나는 북한의 위협 같은 그런 안보에만 신경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 왜냐면은 범국민적으로 TV로 막 생중계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에 그런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면서 안보에 집중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그게 자기가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할지라도 유심하게 볼 만한 상황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 근데 나는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후부터는 신경 안 썼다라고 말하는 건 그 자체로 거짓말임을 인증을 한 거고요. 논리적 모순이고. 오죽하면 하태경이 입을 쩍 벌리고 경악을 하더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김장수는 해군 참모총장 선에서 통영함이 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추정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했잖아. 근데 문고리 3인방 뭐 안봉근이나 정호성 같은 애들이 왜 그 서면 보고하고 유선 보고라고 하는 게 박근혜가 직접 서면을 받았다, 유선을 받았다가 아니라 대통령 최측근에 있는 애한테까지는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박근혜에게 전달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는 상태잖아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 문고리 3인방 선에서 집무실로 가는 거는 뭐 안봉근이 막았나? 하여튼 그리고 관저로 가는 거는 또 정호성이 막고 이런 식으로 다 중간에 차단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시스템상이요. 여기서 우리가 어제 청문회에서 전혀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거기서 또 세월호 이야기 했잖아요.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어? 국정원이었잖아. 우리가 예전에 꽤 오래전에 한 2년 정도 전에 이런 걸 막 추론하다가 국정원이 연관돼 있다고 하면서 막 경악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보고 라인의 인터셉트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의혹 시리즈에도 보면 박근혜한테 보고는 들어가고 청와대에서 나눈 그 통화 기록이나 그 음성 파일에는 그렇게 들어있잖아요. VIP가 뭐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러는데 요거는 박근혜가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그 애들이 보고를 빨리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VIP를 핑계를 대거나 그렇죠. 또는 박근혜 최측근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오다 전달해 주는 거 있잖아요. 박근혜가 라이브로 살아있는 것처럼 해줬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국정원 라인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순실과 국정원의 어떤 관계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부의 인터셉트라는 것도 있는 거야. 여기는 국정원입니다. 그러니까 해군 통영함은 돌아가세요라는 오다가 직접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투트랙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박근혜가 그날 파마를 했든 약을 먹었든 시술을 받았든 멍을 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상태가 있는 것이고 그 공백을 누군가가 꿰차고 앉아서 계속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보고를
자기 손에서 묵살하고 자기는 자기 안에서 창조적인 오더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김기춘이 되었든 최순실이 되었든 그 누가 되었든 그 자리에서 국정원을 하나의 행정부서로 끼고 그리고 그 오더를 내리고 있었다. 악마의 오더를. 그럼으로써 지금 이야기한 이런 식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구조가 일어나는 것을 못하게끔 막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김장수가 2시라는 시간 이후로 나는 관계 안 했다라는 게 이미 이 상황에 대한 사후 처리, 앞으로 어떻게 세월호에 대한 부분을 정보 통제를 하든 상황을 언론으로 조작을 해서 몰아가든 이 키가 2시쯤 이미 내 손을 떠났다라는 의미로 이 2시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나, 이걸 직접적으로 뱉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어쨌건 간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면서 국가의 이 재난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뭐 온갖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근혜가 오후 5시 넘어서 갔던 중대본도 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행정안전부 이런 거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런 참사로 수백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김장수는요 국가안보실장을 그만두고 중국 대사로 갑니다. 요직으로 간 거죠. 도망간 것 같아. 그러니까 요직도 있고 어떤 게 있냐면 자리를 피하는 거? 어떤 문책성 인사가 되면은 사실 중국 대사 같은 경우는 꿀보직 같은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정말 책임이 있고 제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책임이 있고 그렇게 막 비난을 받는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경질한다고 공무원으로서 책임이랄까 이런 걸 묻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장수를 빼기는 뺐어요. 국민적 어떤 여론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맞물려지면서 빼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김관진이 들어가요. 그 김관진은 지금 로키드 마틴이네 최순실이네 사드는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 그 주체적인 인물로 우리가 의식이 그렇죠.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김장수가 뭔가를 알고 있는데 아예 빼기에는 공범적 관계에 있어가지고 김장수 자체가 뭔가를 알고 있다면 정권에게 그게 좋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두어야 되는 거지 또. 실제로 이 사람은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외교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 대사로 꽂아요. 할 일은 별로 없는데 굉장히 많은 대우를 받고 한국에서 가까운 나라 그 엄청나게 큰 G2의 대사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입을 다물어주는 조건으로 중국 대사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제 와서 다른 공무원들 아무 이야기 못하고 있는데 박근혜 7시간 중에 몇 퍼센트를 지가 맞춰주려고 막 노력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거는 김기춘이도 시도 못하는 일종의 위증 시도거든. 이거는 김기춘이도 해줄 수 없는 거야. 김기춘이도 서면 보고 대면 못했고 통화 못했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 당시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데 안보실장이 그러니까 안보실장이라는 게 늘 지근거리에서 하는 비서실장하고도 느낌이 다르잖아. 사고가 났을 때, 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안보실장의 역할이 드러나는 건데 그런 안보실장이 자기가 나서서 모든 보고를 다 받고 박근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혼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보실장이 정부에서 갖는 위치가 뭐냐면 원래 청와대는 대통령이 있고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있고 그중에 장이 비서실장 여러 시스템으로 일원화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국가 안보를 중요시하네 뭐네 이런 느낌으로 비서실장하고 동격의 안보실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삼각체제가 되는 거야.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비서실 그리고 안보실장 이렇게 해가지고 안보 코스프레로 지금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안보실장이라는 직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판도라라는 영화가 이 시기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그 관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진 이후에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서 국가안보실이 비상으로 열려가지고 그 안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이 일을 해야 되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예가 되거든요. 근데 박 대통령은 충분한 정보를 보고받고 있었고 그 정보를 보고받는 차원이 TV 시청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TV로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보고받으면서 국가 대사를 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국가안보실을 가지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있는 안보실장이 이런 위기 상황에 대통령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긴급사항을 처리하지 못하고 구조를 비롯한 사건 파악에 대한 전말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는 신경 쓸 깜냥도 아니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위증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 다시 중국 보내면 안 돼. 이거 다시 가면 망명할 것 같아, 정치적으로. 이게 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이 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설치된 기구거든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안보실에 보면 이런 게 있어. 국가안보의 목표가 영토와 주권의 수호, 국민 안전의 확보, 이게 중요해요. 국민 안전의 확보. 우리는 이제 국가안보실도 이 정권의 안보 전략 그러면 북한의 리스크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정권을 옹이하겠다 이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 국가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이것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이번 세월호 사건의 컨트롤 타운이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끝없이 있었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자기들 책임을 피하는 어떤 목적으로 대북 관련된 외국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라는 뉘앙스를 계속 주려고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그런 개념이 확립이 돼 있었어요. 청와대나 이런 정부로부터 국가 안보에는 국민의 안전 생명에 관련된 게 포함됐다. 그게 저기 침입이 아니라도 그리고 대형 재난에는 국가 안보랑 직결되어 있는 서로 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그 개념을 정립해 놓은 상태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 개념 하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조직 개편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장수가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뭐랄까 실제 맞지 않는 이야기를 굉장히 한가지게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그 통영함을 돌려보낸 거는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뭘 보고하고 말고 할 건덕지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참 의아하게도 그 당시에 아이고 억울하오라고 할 만한 그 해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이 군납비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또 이런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중요한 오더를 내렸지만 이게 가로막힌 사람은 또 이상하게 참으로 억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무죄가 형편에 돼 있어요. 났어요. 아, 무죄가 결국엔 났어요? 무죄가 났어. 결국 무죄가 났어요? 하여튼 총편적으로 말하자면 김장수는 말 그대로 논할 가치도 없는 이번 청문회가 나는 최악의 사기꾼이고 반드시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될 정말 양심을 저버린 박근혜의 마지막 충신으로 기록해야 될 순장조에 하나 추가입니다. 이 자식은 진짜로. 그래서 그 이번에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참고인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김장수하고 대질을 하기로 해요. 이거 재밌겠는데? 그렇군요. 그, 네. 그럼 그 누가 어떤 오다를 줬는지가 명백하게 밝혀지겠죠? 그 자리에서 아니 저기 실장님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출동시키지 말라고 별 뗀다고 저한테 협박했잖아요. 이렇게 좀 얘기해주는 그런 멋진 쇼가 한번 있었으면 근데 좋겠는데. 사실 정권에 있어서 코어를 한번 봐봐봐. 박근혜, 뭐 이용됐건 뭐했건 간에 우리 영부인 박근혜 씨가 계시고 또 대통령 최순실 씨가 계시고 그 수하에 목걸이 3인방이 있고 얘들이 진짜 코어잖아요. 그리고 한 단계 밖에 나가야 김기춘과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군인들이 방산 미래에 엮여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그런 느낌도 없고 김장수는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에 있었지만 어떤 넘버링으로만 보면 3인자 정도 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권의 코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김장수는 어떤 방패막이로서의 느낌이 좀 강하고 이 오다를 내렸을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이고요. 그 사이에 국정원, 최순실 연관이 있다고 봐요. 나는 단순하게 무슨 굿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 간에 국정원하고 최순실하고 바로 라인도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최순실이 꽂은 네. 국정원의 인사들이 있다는 있고.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병우의 라인이 국정원 제2차장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이런 관계들을 들여다보면 국정원이 청와대를 팔았건 국정원이 청와대에게 의뢰를 했건 어쨌든 간에 통영함의 출동을 막은 장본인은 청와대의 범인 중에 한 명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그런 거고 누가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심지어 박근혜를 그 보고를 전혀 못 받게 해서 그 사이에 박근혜의 메시지라고 하고 문고리라든지 최순실이라고 하든지 이런 애들이 그 메시지를 왜곡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식은 언제든 나중에 그 대질신문을 통해서든 또 그 안에서의 실제 오다 보고를 하는 과정 중에 밑에 있는 어떤 그 부하 직원한테서 올라온 정보들을 어떻게 보고서로 작성했는지 낱낱이 까발려가지고 이번 위증에 대한 죄를 반드시 물어야 될
아주 악적 중에 악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주로 이슈를 많이 빨아먹기는 했지만 사실 나머지 그 미용 시술에 관한 그 의사들하고의 그 얘기 해봐야지, 이제. 뭔가 좀 많이 밝혀진 게 있어요. 사실은 그쪽이 더 흥미진진했던 거야. 잠깐만, 그 이야기 전에 마무리를 자연스럽게 짚고 넘어갑시다. 어쨌든 간에 김장수도 어디 있는지 몰랐고, 김기춘도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봤고, 조윤선도 독대한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화장하고 머리 손질하고 이런 거 외에는 전혀 사람들이랑 접촉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일본말로 왜 그런 애들 있죠?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 딱 그 느낌이잖아요. 야, 그나마 주사 놔준 간호장교하고 미용사가 최측근이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최소한 얼굴은 보고 손은 만져봤을 거 아니야. 권력과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놈들이었어. 힘이다, 힘. 근데 그런 애들까지 나와서 거짓말로 실드를 치니. 그 사람들은 박근혜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특별히 뭐 원수진 일이 있어가지고 그 박근혜에 의해서 사법처리를 당했다거나 여러 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박근혜가 왜 혼자 있는 걸 좋아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송으로 여러 차례 유추가 될 만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성향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간혹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대인공포증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 만나는 거 싫을 수도 있고. 대인공포증이 어떻게 정치를 하지? 너무 어이가 없네. 아, 이게 완벽한 이중인격인 거야. 그래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뭐 마이크 잡고 연설 같은 거는 어떻게 대충 하고 막 박수 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만난다는 게 대부분 다 업무예요. 밥 먹고 덕담 나누는 것 정도 빼고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사람 그 생각을 해봤거든. 우리 꼬맹이가 조그만 인형들 있죠. 바비 인형 같은 거. 요 인형들 이렇게 신발 신기고 하는 그런 놀이 있잖아요. 그런 류로 놀았다고 생각하면 병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이거 어쨌든 히키코모리. 뭐 그게 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시장에 가끔씩 나오면 세상이 정말 신기했을 거야. 더러웠을까? 아니 그러니까 감자를 냄새를 맡아보고 갑자기 고춧가루를 보고 이 귀한 것이라고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긴 했잖아. 어묵을 처먹고 반은 보관했다 이따 처먹겠다고 하고. 싸가지 없다 그랬나? 진짜 그거 사실일까? 아니 어묵을 왜 이따가 먹어? 아니 싫다는데 억지로 상인이 입에다가 밀어 넣었거든. 이거 한번 맛 좀 보세요 하고. 그럼 아줌마들이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권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또 먹어주잖아. 근데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됐다고 나머지는 나중에 먹는다고. 그건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 악수할 때도 뭐 새마을 노인 회장 뭐 이런 사람 오면 악수하다가 일반 노인네들 오면 손 뒤로 빼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게 아니라고. 그 저번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나도 아침에 막 편집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일 있잖아. 그럼 한 2시간 자고 일어나면 입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로 먹기 싫은 거야. 입맛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밥 안 먹고 우리 뭐 쉐이크까지 이야기를 했구만. 그것도 그렇겠지. 근데 사실 어묵이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이거는 송로버섯보다 맛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근데 이 사람의 성향을 보세요. 이제 최근에 또 나온 이야기지만, 국내에서도 뭐 인천, 거기에서 이제 잠깐, 잘 일이 있었는데, 하루 그 이제 송영. 자는 것도 아니야. 변기 몇 시간 뜨는 쉬는 거. 거야. 몇 시간 쉬는 거였는데, 그 송영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막 자기 변기를 뜯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웃기는 에피소드구나 했는데 영국에서 1박을 그것도 5성급 호텔에서 1박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침대 매트리스를 바꿔달라, 변기를 교체하고 그리고 원래 호텔은요, 특히 외국 호텔은 조명이 좀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간접 조명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낮처럼 환하게 하고 화장대를 설치하고 뒤에다가 흰 장막을 해가지고 그 거울에는 오로지 그러니까 사진관처럼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진관 조명 때려서 이렇게 주변 딱 하는 배경 것처럼. 안 비치고 나만 비치게. 어. 거울아 누가 제일 얘는 거울 보면서 자기 자신하고 말하는 취미가 있는 것 같아 이제 봤더니. 근데요, 가끔 왜 이제 헐리우드 스타 여배우라든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뭐 유명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분장실도 이제 혼자 쓰고 환한 거울 상태에서 이렇게 반사판이 있는 상태로만 자기를
자기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나르시시즘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여배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정말 여배우 공주병 막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정말 돌을 더했다. 뭐야 도대체. 아니, 자기를 JTBC 무슨, 응. 뉴스에 나온 꼭지예요. 응. 박 대통령 백설공주풍 옷 즐겨 입어였고 백설공주하고 박근혜를 비교까지 해놨어. 그러니까 깃을 이렇게 뒤로 세우는 그 맞다. 패션이 백설공주 왜 사과 이렇게 들고 있을 때 뒤에 카라가 이렇게 위로 서 있잖아요. 맞아, 맞아. 응.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패션을 좋아했다는 그걸 차이나 거죠. 칼라라고 하지 않아 우리는 아니 보통? 차이나 더 칼라는 높지. 옛날 왜 교복 남자 교복 그게 이제 차이나 칼라고요. 그게 아니라 뒤를 약간 세워가지고 이렇게 입는 그 방법이 있어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하트 여왕이라든지 그렇지. 그 마녀 여왕 같은 전형적인 그 여왕들이 입는 그 널찍하고 깃 서 있는 그 칼라잖아. 긁고 보니까 머리도 약간 그 부풀려 올린 게 백설공주하고 비슷한 이미지인데 이제 봤더니 근데 그건 병은 병이다. 나이 65세예요. 65세. 대체 어쩌려고 그래. 자, 그렇다 치고 이제 황지민님의 전공 중에 전공을 한번 가봅시다. 나 이게 진짜 궁금했어. 그 의사들이라고 국회의원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못 알아먹는 말이 가끔씩 있어. 필러 이런 이야기 요즘에 듣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겠어. 필러는 주름을 이제 핀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필러예요? 그럼 한국말이야? 아니 그 주름 필러가 아니라 채워 넣는다는 뜻이죠. 아. 필러 이렇게 예전에 주름 필러가 맞네. 뭐 가령 무슨 아까 왜 찌라시님 좋아하는 선풍기 아줌마 이야기에서 그 안에다 이렇게 막 집어넣었다라는 게 좋아한다는 건 뭔 의미야? 아니 많이 예로 들었잖아요. 아니 우리 집 송 작가 얼굴이 선풍기 아줌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주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푹 꺼진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꺼진 상태를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돋우는 거죠. 그럼 주름이 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왜 들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 필러도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찔렀던 그 자국 같은 거에 남아있는 피멍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 멍이라는 거는요, 뇌출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혈관이 터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혈관을 잘못 찌르게 되면 그 혈관에서 피가 새어 나오면서 멍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죽은 피가 되면서 까매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차 흡수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사람은 그 사실상 증언안에서 최신수를 문건 파동 이후에 알았다고 하지만 이미 보안 손님으로 나 보안 손님이란 말도 나 처음 들었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도 아니고. 보안 손님으로 등급돼서 프리패스로 보안 손님과 최순실. 낮이나 밤이나 청와대를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 사건 이전부터. 그리고 아무 때나 그러니까 사실 필러라든지 보톡스 같은 거는 독극물이잖아요. 보톡스는 실제로 이제 독이죠. 보톡스, 그 신경마비를 시키는 독이죠. 필러 자체가 독은 아닌데 이제 이물질을 집어넣는 거니까요. 가끔씩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혈관 같은 거를 막아서 왜 필러 시술 받았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여. 눈으로 가는 이제 혈관을 막은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긴 있죠. 그런 위험한 시술을 주치 허가도 없이 보안 손님이란 이유로 그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게 맨날 들고 댕긴 사람이야. 이게 어제 봐서 최고의 그 청문회 스타는 김영재였어, 사실상.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수실 게 이제 많이 드러나는지. 이 사람 자체가 일단 그 날에 시술을 안 했다 그랬어. 자기는 골프 치러 갔다 그랬죠. 근데 병원 기록에는 사용 일지가 있었던 거야. 프로포폴 그 내역 장부에 적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장모한테 그걸 썼다는 거야. 오전에 잠깐. 오전에 장모한테 쓰고 장모한테 주사를 놔준 다음에 프로포폴까지 놔서 시술을 간단하게 해주고 장모를 마구 흔들어 깨워가지고 깨워놓은 거 보고 자기는 골프를 치러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시했던 게 난 봐라 통행료 영수증도 있다. 이렇게 처음 얘기 나왔을 때부터 나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나도 세월호 사건에 사랑하는 외삼촌을 잃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알리바이가 있다 하고 내놓은 게 이게 이제 통행료 영수증이었었는데 그리고 그 골프 컨트리 클럽의 그 부킹 기록하고 그거를 내놨었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영수증 중에 하나가 조작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2년 전에 수동으로 받으면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게 지가 받은 건지 남의 받은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현금 내고 그 영수증을 받으면 이게 내가 거기 갔다 왔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 수없이 많은 사람한테 똑같은 영수증을 주니까. 그러니까 하이패스가 통과한 거 그 기록을 뒤늦게 영수증을 발급을 받아서 그걸로 쟁빙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는 7,600원이고 하나는 6,600원인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2014년도까지는 7,600원이었어요. 공항 가는 요금이. 근데 2015년 9월 달 들어와서 7,600원으로 이제 내렸거든. 금액이. 나중에 받은 거구나. 네, 그러니까 나중에 받은 게 금액이 내려진 거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왜 1,000원을 깎아줘가지고 들통이 났네. 들통이 난 거야. 이게 하루에 갔다 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 1년 뒤에 갔다 온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이 범인이네. 그럼 김영재네. 그쵸? 더더욱 놀라운 건 얘네 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다 파쇄해서 버린 거예요. 근데 맞췄지. 근데 JTBC JTBC 에서. 기자들이 그걸 갖다가 일일이 한 장씩 붙여가지고 짝 맞추기를 해가지고 이건 진짜 10만 핀투야 이 정도 그게 되면. 내가 이러려고 기자를 냈나 하는 자괴감이 들고. 아니 사실 그렇잖아. 저도 사무실 운영할 때 파쇄기함 써봤거든요. 그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맞아. 놓잖아요. 그거를 맞춰서 한다는 건 아마 이게 파쇄기를 좀 신형을 썼으면 요즘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버리거든. 그렇지. 근데 옛날 거는 줄만 갈랐단 말이야. 칼국수 면 빠지듯이. 그렇지. 이게 파쇄를 그 정도만 해놓으니까 요 맞출만 하겠는데 해가지고 퍼즐을 맞춰버린 거야. 구경이었구나.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힘들죠. 힘들죠. 눈알 빠져요. 우리 이 진짜 정도밖에 안 해, 이 정도. 우리 조각 그림 맞추기 해보신 분은 알지만 그 사람 성질 배리기 딱 좋은 거거든. 코 쏠려. 근데 진짜. 그거를 일일이 아무런 외곽 기준도 없이 일일이 다 맞춰낸 JTBC 기자들의 노고를 칭찬해야 되는 거야. JTBC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뭔데? 죄다 터트려 버리자 씨발. 야, 시발은 좀 심했는데 확실히 어감이 좋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으로 뭔가 거짓말이 드러난 사람이 연관되어 있는 범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결론 먼저 내려놓고 한번 입증을 한번 해봅시다. 손혜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게이트의 핵심은 프로포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미용사 이런 얘기 했지만 제가 한 얘기이기도 해요. 왜 머리를 보냐, 얼굴을 봐야지. 5시 반 넘어서 종대본이 나타났을 때 박근혜 얼굴을 봐야지. 하다 일어난 얼굴이죠. 전형적인. 근데 거기다가도 어떤 전문가들은 무슨 시술한 흔적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에서도 그렇게 물었어요. 피멍을 물었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피멍도 물었고, 그 전문가 의사들한테 이게 지금 어떤 얼굴로 보이냐고 하니까 의사들이 막 잘 모르겠다라든지 뭐 그렇게 또 보인다라든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야당 의원들은 프로포폴을 막고 시술을 하면서 자다 일어난 게 아니냐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보여요, 사실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신보라 같은 간호장교한테 당신 주사 놓은 적 있어. 그러니까 주사 놓은 적 없다고 없대. 하고. 그 가글을 의료용 가글을 갖다 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도 굉장히 이상하다고요. 아니 의료용 가글은요, 우리 보통 시중에 파는 가글하고는 조금 성분이 다른데, 그거 그럼 왜 갖다 줬어? 라고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를 못 닦거나 이 침이 질질 새는 어떤 상태일 때 쓴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가령 아가 안면 시술 같은 거를 하면요, 입을 잘 못 벌리고,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의료용 가글을 해가지고 씻어내는 방법이 있죠. 그것처럼, 지금 여기다가 이제 뭐 보톡스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놓게 되면 이게 잘 안 움직이잖아요. 입을 제대로 벌릴 수도 없고 침이 좀 질질 나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도 이제 이게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쓴 거 아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신보라는 가글을 갖다가 제공했다는 걸로만 했을 때는 뭐 처음에 아무 연관성을 못 가졌어요. 이 미용 시술하고. 근데 미용 시술에 의해서 필러에 입이 마비되면 가글을 한다 또는 뭐 그런 이유로서 의심이 가고 있지만 또는 약물에서 깨어날 때 구취를 심하게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그걸 씻어내기 위해서 가글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건 가글을 박근혜가 찾았고 그래서 자기는 갖다 줬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럼 당일날 박근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에 대한 1차적인 증빙이 되는 거지. 그리고 시술이 됐든 뭐가 됐든 이미 입이 꼬인
입을 제대로 벌릴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청와대에 있었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 사실 아니야? 이제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세월호 관련해서 김영재가 당일날 청와대에 출입했느냐, 보안 손님으로서 출입을 한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최고 먼저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 그 전날 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당일날 사건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오후 시간에 간호장교가 들어갔던 거는 각을만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박근혜를 각성시키기 위한 일종의 처치, 주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간호장교를 들여보낸 게 아니냐 싶다는 거지. 아니 각을 갖다 주는데 무슨 간호장교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심부름할 사람이 얼마나 있고 비서진도 얼마든지 갖다 줄 수 있는 건데. 근데 간호장교가 들어갔다는 건 이 사람은 부정하고 있지만 일종의 각성형 약물을 주사하기 위한 그걸 위해서 외부에서부터 초빙을 받아서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거죠. 의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 게 아니잖아요. 부름을 받고 들어갔으니까. 그거 하나 전달받으려고 걔를 불러들였겠어요? 그랬어요? 네. 청와대 없었다가 외부에서 들어온 거야? 외부에서 들어온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청와대 의무실은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저에서 샀다고 하는 의료용 가글도 그때 40개가 목록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 때 그런 짓을 되게 많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재고가 거기 있는지 이미 누구든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굳이 간호장교 시켜서 갖고 오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건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드러나는 것들로 봤을 때 일단 김영재가 수상하고요.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 사람 범인인 거잖아. 상식이고 진짜 퍼즐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거네. 청와대에 박근혜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미용사는 확실히 트릭이다. 미용사가 만약에 뭐 미용 시술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게 감추고 싶었다가 인제사 터진 이야기고 만약 그런 거였다면 지금 미용사와 박근혜는 다시 볼 일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용사는 지금 직무권한 정지가 되어 있는 박근혜에게도 계속 가서 계속 출근하고 있다잖아. 그 계약상. 아니 근데 박근혜 입장에서도 난 이해 못하는 게 그거예요. 만일 미용사나 조리장의 증언이 박근혜한테 해로운 질문이었다 또는 증언이었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옆에 이 사람들을 다시 볼까요? 바로 절대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용사가 한 이야기는 박근혜에게 해가 되는 폭로가 아니라 박근혜를 보위해주는 일종의 쉴드용 그런 진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니 잘했어 고마워 하는 차원에서 지금도 계속 청와대를 들락거리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가 이득인가를 보면 답은 분명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도적인 실드를 위한 발언인 것 같고요. 일단 대한민국의 어느 미장원을 가서 나 좀 촌스럽게 깎아주세요. 나 좀 바보처럼 보이게 머리 깎아주세요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거를 일부러 흐트러져 보이게끔 세팅을 했다라는 증언 자체는 이건 미용사가 할 수 있는 증언이 아니죠. 사실상. 저는 그 점에서 저 사람이 망해먹으려고 작정하지 않았으면 저런 얘기는 못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 비유를 그렇게 들었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려고 금은 보화가 있는 곳에 손을 딱 내미는데 그 상황에 들킨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당신들 반응 보려고 하는 그게 컨셉이야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라는 거지. 왜 부수하게 나왔을까? 자다 나왔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니까 아니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컨셉으로 머리를 한 거야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오후 5시에 부시시한 컨셉을 하겠다는 자고 일어난 컨셉으로 머리를 했다는 게 뭔 의미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게 한 7시나 그렇지. 8시쯤 되는 시간이란 모를까. 예를 들어 뭐 새벽같이 나오느라고 제가 머리가 이렇게 흐트러졌어요라는 이미지를 준다 그러면 나 그렇게 세팅해도 이해는 가. 근데 오후 5시에 나가면서 부시시한 머리를 일부러 하고 왔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영재에 대한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사실상 김영재가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문제만 생기면 그렇게 김영재를 찾았다는 거예요, 박근혜가. 그래서 수시로 들락날락거렸다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는 예를 위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돈이 하는 매침용 실에 대한 사업, 매선침에 들어가는 그 실에 관련된 뭐 특혜 의혹이라든지 뭐 많은 것들이 뒤이어서 대가성으로 흘러나오고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지. 얘가 도대체 얼마만큼 시술을 하고 주사를 놨느냐는 거야. 근데 아무도 주사를 놨다는 사람이 없어.
박근혜에게 바늘을 꽂았다고 내가 직접 미용시술로 바늘을 꽂았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셀프로 하진 않았을 거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김상만 이제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게 김영재 이 사람이 있고 김상만 이 사람이 이제 차은병원 의사였다가 지금은 녹십자 에이메드의 의사이죠. 이 사람은 가정의학과이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주사제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줬어? 아니 그래서 누구한테 건네줬다고?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박근혜에게 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했다고. 심지어는 직접 놓으라 그랬대. 이렇게 놓으면 된다고. 놓는 걸 가르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번에도 최순실 자매가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들끼리 서로 놓는 것을 보았다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박근혜에게 김상만 이 사람이 주사를 놓는 주사제를 직접 주고 주사를 놓으라고 가르쳐줬다. 지금 이 얘기가 나왔어요. 김상만 이 사람은 전에도 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청와대 가가지고 박근혜 얼굴이 이렇게 뭔가 시술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또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 있는 다른 의사들이 그거는 이제 얘기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도 자기가 들었다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상만 이 사람도 굉장히 지금 의심 가는 대목이 많아요. 이 사람도 뭔가를 캐 물어보면 많은 것들이 나올 만한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청문회라든지 거기 불려 나온 사람들이 무엇을 방어하려고 하는지를 보면 그날 세월호 박근혜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프로포폴 이야기를 지금 했던 게 그게 키일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은 최소한 주사 바늘을 꽂았다 안 꽂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사실은 박근혜가 그날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 처음 맞고 자고 있었다는 걸 가리기 위한 거기에만 지금 서서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느 누구도 바늘을 꽂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프로포폴 맞으면 시술 받았네가 핵심 중에 핵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김상만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놔준 것보다 그냥 주고 온 경우도 많았고 또 의무실장은 태반 주사를 10번 정도 처방을 했는데 자기가 직접 놔준 건 2-3번이라고 말하면 7번 정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스스로 태반 주사를 찔렀다는 얘기거든. 이게 자기 몸에다가 직접 혈관 잡아서 찔릴 수 있는 수준 정도 되려고 하면요. 이건 상급 중에 아주 상급 중독자예요. 이 정도 되려고 하면.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정보를 보면은 박근혜가 직접 찔렀을 것 같지는 않아요. 주사 맞는 걸 싫어했다. 그래서 그게 아프고 그러니까 뭐 프로포폴 맞고 잠든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보면 그때 그 주사 바늘 찌르는 걸 가르쳐줬다고 하는 거는 박근혜 그런 성향을 모르는 의사가 의례적으로 한번 알려주는 정도였지 박근혜가 직접 자기 스스로 주사 바늘 찔러가면서 시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짜 선풍기 아줌마지 그럼 그게. 그렇죠. 식용유 막 집어넣고 구리스 넣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거는 그 주사기로 이제 얼굴 조직에 넣는 것이고 지금 이 주사를 약을 하는 거는 피하 주사 같은 거는 왜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그 피하 주사 때? 넣잖아요. 스스로 배에다 꼽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고 이제 근육 주사는 뭐 팔 같은 데나 엉덩이 같은 데 맞는 건데 이제 그건 조금 간호사가 이제 보통 하는 거고 혈관 주사는 이제 제일 어려운 하기가 좀 어려운 사인이 좀 힘들죠. 하기가 힘든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김상만 증언 안에서 이제 숨겨져 있는 깨알 같은 핵심이 뭐냐면 주사제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박근혜한테. 근데 배석한 여자가 한 명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최순실도 아니고 윤전추도 아니고 조대위, 평소에 그 근무하고 있던 조대위도 아닌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인물이 한 명 있었다는 거야. 김상만이 스스로. 제3의 인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연결고리로 못 찾아내고 있는 누가 주사를 놨나? 누가 박근혜의 평상시에 주사를 담당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인물이 청와대 사람은 아니지만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인물이 한 명 더 있는 거라니까 지금 있을 이대로 거야. 되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똑같은 상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주사에 관련된 중독이라고 하면은 최순실도 맨날 와서 그걸 케어해주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요. 또 이게 걔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좀 과하다 싶으면 소문 새나가고 그러니까 군인 간호장교들 이용해서 확실한 입막음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진짜 비선 간호사가 하나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전문적인 칵테일 간호사. 제가 늘 얘기하지만. 칵테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문적으로 박근혜만의 주사제
처방을 위한 간호사가 하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점점 더 확신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그 유령 같으니 배석했다는 김상만이 증언했던 배석자가 누구인지도 꼭 밝혀내야 될 앞으로 핵심이 될 거예요. 핵심 가지는 아니었는데 그 서울대 병원장 이야기도 그때 나왔었죠. 서창석 이런 사람들이 서울대 병원장이 우리가 했던 말 그때 그건 이제 백남기 어르신 사건 때 나왔던 얘기들인데 제가 어제 청문회를 좀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방송으로 한 게 거의 100% 맞아. 그 시간이 그 허비가 돼서 청문회에서 그걸 꺼낸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어떤 여기서 지금 그 의료 게이트 이 약 게이트에 있어서 아주 핵심은 아니지만 여기 세월호 7시간이 핵심이 돼버렸지만 나머진 다 특혜. 어떤 병원장이 되고 차원병원이 되고 녹십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특혜랑 연관돼 있잖아요. 박근혜를 좀 이쁘게 해주면 그래서 그렇게 박근혜에게 줄을 잘 선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 영전하거나 특혜를 받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무슨 건강 관련해가지고 요새 어르신들 카톡 박사모에서 막 뿌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병을 앓고 계시다 박근혜가 그 얘기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신 기능 저하증이다. 그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부신은요, 신장 위에 이렇게 모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일종의 그 호르몬을 내보내는 기능이지요. 그러니까 왜 갑상선 이런 게 있잖아요. 갑상선 이런 것처럼 부신도 거기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곳인데 그 기능이 저하되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태반주사, 배곡주사 이런 것들은 부신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박근혜의 만성 피로 증세를 없애기 위해서 맞은 거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듣는 의사 입장에선 정말 자자가 봉창을 두드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만약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배곡주사, 태반주사를 맞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건 무슨 가정의학과나 피부과, 피부과도 아니지. 이 김영재 이 사람은 일반 의사이면서 피부 미용 이 시술을 해온 사람이고, 김상만 이 사람은 가정의학과 의사죠. 근데, 정말 부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요, 내분비 내과 의사가 여기 붙어야 되는 거예요. 주치의로서. 그게 정말 주요한 이 사람의 병증이라고 한다면, 내분비 내과 의사 전문의가 여기 붙어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호르몬이 부족하면 그 호르몬을 놔준다든가 하는 등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부신 기능 저하증이 부신 자체가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왜 스테로이드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게 되면 원래 그 부신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와줘야 되는데 밖에서 계속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맞게 되면 부신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투여함으로써 원래 자체 내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게 의학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면은 호르몬들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당뇨에 관련된 게 뭐죠? 인슐린? 인슐린 같은 것도 약이나 주사에 의존하게 되면 그 기능이 훨씬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 기능을 되살리는 치료가 더 먼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원인일 수도 있는 거를 그걸 병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 나는 일단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는 거 자체를 믿지를 못하겠고, 왜냐하면 그러면 내분비 내과 전문의가 달려들어야지 왜 지금 이따위 이상한 사이드 치료를 하고 있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명색이 주치의라는 놈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방금 말한 그 부분이 대선 전부터 있는 걸 자기가 알았고, 사실 그 시기에 알 수가 없거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얘는 후발주자니까. 근데 이미 그 시기 이전부터 자기가 그런 증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태반주사나 배곡주사를 놨다고 지금 억지로 지금 짜맞추는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치의가 한 얘기 아니죠. 김상만이 한 얘기예요, 이게. 주치의 아니잖아요, 그 사람. 주치의도 아닌 놈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잖아. 공식적으로 돼 있는 주치의는 전혀 그런 건강 상황을 모르고 심지어는 박근혜에게 피 한 번 뽑아서 검사해 본 적이 없는데 외부인인 김상만이는 이미 박근혜가 부신 기능에 이상이 있는 거를 대선 전부터 자기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처방을 자기가 해주기 위해서 청와대를 들럭거렸으며 그 권리를 위해서 보안 손님이라는 저도 나도 처음 들어본 마음대로 청와대를
프리패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피를 왜 뽑아서 그 외부로 가져가서 뭔 검사를 했냐라고 했을 적에 하는 말이 이제 그거였던 거예요. 부신 기능 저하가 뭐 갱년기 여성 등등에게 가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호르몬 검사를 쭉 하니라고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정도 나이를 갱년기로 보기도 좀 어렵거니와 완전 폐경기 아니야? 그러니까 하여튼 좀 이상한 그것도 이상하지만 그게 정말 그러니까 부신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거면 지금 이런 주사를 맞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 말도 안 되는 김상만과 김영재라는 특급 보안선님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사실상 박근혜의 가장 재밌는 놀이의 협조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 약게이트의 부역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약게이트의 부역자는 거죠. 최대한 이 사람들은 그 상황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문회만 지나면 별 문제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특검에서 한 번 더 다시 다 털어줘야 됩니다. 자, 어쨌건 어제 이제 3차 청문회를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정말 비정상인 비정상이다. 정말 비정상이다. 요거 의료 게이트 세월호 7시간만 갖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있구나. 저는 이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세월호 사건의 핵심이 박근혜 7시간은 사실 그 세월호 사건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고의 침몰의 정황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방송에서도 고의 침몰 이야기를 거의 못할 정도 세월호 7시간에 집중해 있는 측면이 있지만 진짜 밝혀야 될 것은 세월호를 누가 고의 침몰을 시켰느냐 또는 진짜 고의 침몰 시킨 게 맞느냐. 그런데 왜 고의 침몰 시킨 후에 구조도 고의로 하지 않았느냐 정황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캐야 되는 더 어마어마한 큰 건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얘네들이 그렇게 보도를 통제하고 자료들을 훼손하고 많은 증거들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밝혀진 짜투리 증거, 지들이 제출한 증거, 지들이 제공한 증거 안에서 고의 침몰은 확증할 수 없지만 고의적으로 구도를 등한시한 그 증거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인적 청산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 잡아다가 제대로 취조하면 나올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자, 이 7시간 이전의 전날 그 하루 전에 대한민국의 청와대에는 그리고 세월호와 연관돼 있던 청해진과 우리가 생각하는 국정원과 거기에 연관돼 있던 사람들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 사고를 방조하거나 만들어냈는가 하에 대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밝혀내야 될 새로운 영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방송 들으시는 분들 또 뭔 소리 하시겠지만요. 배가 우리 딱지치기 할 때처럼 갑자기 확 뒤집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1시간, 2시간에 걸쳐서 무너질 때 단 한 명이라도 그 라인에서 배 밖으로 빨리 탈출하라고 해? 이게 현장에 실행이 됐다면 모두 다 살았다는 게 모든 전문가한테 일치된 견해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결국은 배까지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 여기에 이제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고요. 한다는 건 뭔 의미야? 아니 많이 예로 들었잖아요. 아니 우리 지금 송 작가 얼굴이 선풍기 아줌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주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푹 꺼진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꺼진 상태를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돋우는 거죠. 그럼 주름이 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왜 들어요? 여기에서 이제 필러도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찔렀던 그 자국 같은 거에 남아있는 피멍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 멍이라는 거는요, 뇌출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혈관이 터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혈관을 잘못 찌르게 되면 그 혈관에서 피가 새어 나오면서 멍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죽은 피가 되면서 까매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차 흡수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사람은 그 사실상 증언안에서 최신수를 문건 파동 이후에 알았다고 하지만 이미 보안 손님으로 나 보안 손님이란 말도 나 처음 들었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도 아니고. 보안 손님으로 등급돼서 프리패스로 보안 손님과 최순실. 낮이나 밤이나 청와대를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 사건 이전부터. 그리고 아무 때나 그러니까 사실 필러라든지 보톡스 같은 거는 독극물이잖아요. 보톡스는 실제로 이제 독이죠. 보톡스, 그 신경 마비를 시키는 독이죠. 필러 자체가 독은 아닌데 이제 이물질을 집어넣는 거니까요. 가끔씩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혈관 같은 거를 막아서 왜 필러 시술 받았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여. 눈으로 가는 이제 혈관을 막은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긴 있죠. 그런 위험한 시술을
주치 허가도 없이 보안 손님이라는 이유로 그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게 맨날 들고 댕긴 사람이야. 이게 어제 봐서 최고의 그 청문회 스타는 김영재였어, 사실상.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수실게 이제 많이 드러나는지. 이 사람 자체가 일단 그 날에 시술을 안 했다 그랬어. 자기는 골프 치러 갔다 그랬죠. 근데 병원 기록에는 사용 일지가 있었던 거야. 프로포폴 그 내역 장부에 적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장모한테 그걸 썼다는 거야. 오전에 잠깐. 오전에 장모한테 쓰고 장모한테 주사를 놔준 다음에 프로포폴까지 놔서 시술을 간단하게 해주고 장모를 마구 흔들어 깨워가지고 깨워놓은 거 보고 자기는 골프를 치러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시했던 게 난 봐라 통행료 영수증도 있다. 이렇게 처음 얘기 나왔을 때부터 나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나도 세월호 사건에 사랑하는 외삼촌을 잃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알리바이가 있다 하고 내놓은 게 이게 이제 통행료 영수증이었었는데 그리고 그 골프 그 컨트리 클럽의 그 부킹 기록하고 그거를 내놨었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영수증 중에 하나가 조작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2년 전에 수동으로 받으면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게 지가 받은 건지 남의 받은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현금 내고 그 영수증을 받으면 이게 내가 거기 갔다 왔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 수없이 많은 사람한테 똑같은 영수증을 주니까. 그러니까 하이패스가 통과한 거 그 기록을 뒤늦게 영수증을 발급을 받아서 그걸로 쟁빙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는 7,600원이고 하나는 6,600원인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2014년도까지는 7,600원이었어요. 공항 가는 요금이. 근데 2015년 9월 달 들어와서 7,600원으로 이제 내렸거든. 금액이. 나중에 받은 거구나. 네, 나중에 받은 게 금액이 내려진 거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왜 1,000원을 깎아줘가지고 들통이 났네. 들통이 난 거야. 이게 하루에 갔다 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 1년 뒤에 갔다 온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이 범인이네. 그럼 김영재네. 그쵸? 더더욱 놀라운 건 얘네 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다 파쇄해서 버린 거예요. 근데 맞췄지. 근데 JTBC JTBC 에서. 기자들이 그걸 갖다가 일일이 한 장씩 붙여가지고 짝 맞추기를 해가지고 이건 진짜 10만 핀투야 이 정도 그게 되면. 내가 이러려고 기자를 냈나 하는 자괴감이 들고. 아니 사실 그렇잖아. 저도 사무실 운영할 때 파쇄기함 써봤거든요. 그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맞아. 놓잖아요. 그거를 맞춰서 한다는 건 아마 이게 파쇄기를 좀 신형을 썼으면 요즘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버리거든. 그렇지. 근데 옛날 거는 줄만 갈랐단 말이야. 칼국수 면 빠지듯이. 그렇지. 이게 파쇄를 그 정도만 해놓으니까 요 맞출만 하겠는데 해가지고 퍼즐을 맞춰버린 거야. 구성이었구나.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힘들죠. 힘들죠. 눈알 빠져요. 우리 이 진짜 정도밖에 안 해, 이 정도. 우리 조각 그림 맞추기 해보신 분은 알지만 그 사람 성질 배리기 딱 좋은 거거든. 코 쏠려. 진짜. 그거를 일일이 아무런 외곽 기준도 없이 일일이 다 맞춰낸 JTBC 기자들의 노고를 칭찬해야 되는 거야. JTBC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뭔데? 죄다 터트려 버리자 씨발. 야, 시발은 좀 심했는데 확실히 어감이 좋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으로 뭔가 거짓말이 드러난 사람이 연관되어 있는 범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결론 먼저 내려놓고 한번 입증을 한번 해봅시다. 손혜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게이트의 핵심은 프로포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미용사 이런 얘기 했지만 제가 한 얘기이기도 해요. 왜 머리를 보냐, 얼굴을 봐야지. 5시 반 넘어서 종대본이 나타났을 때 박근혜 얼굴을 봐야지. 하다 일어난 얼굴이죠. 전형적인. 근데 거기다가도 어떤 전문가들은 무슨 시술한 흔적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에서도 그렇게 물었어요. 피멍을 물었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피멍도 물었고, 그 전문가 의사들한테 이게 지금 어떤 얼굴로 보이냐고 하니까 의사들이 막 잘 모르겠다라든지 뭐 그렇게 또 보인다라든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야당 의원들은 프로포폴을 맞고 시술을 하면서 자다 일어난 게 아니냐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보여요, 사실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신보라 같은 간호장교한테 당신 주사 놓은 적 있어. 그러니까 주사 놓은 적 없다고 없대. 하고. 그 가글을 의료용 가글을 갖다 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도 굉장히 이상하다고요? 아니, 의료용 가글은요, 우리 보통 시중에 파는 가글하고는 조금 성분이 다른데, 그거 그럼 왜 갖다 줬어? 라고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를 못 닦거나 이 침이 질질 새는 어떤 상태일 때 쓴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가령 아가 안면 시술 같은 거를 하면요, 입을 잘 못 벌리고,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의료용 가글을 해가지고 씻어내는 방법이 있죠. 그것처럼, 지금 여기다가 이제 뭐 보톡스라든지 이런 거를
기름을 많이 놓게 되면 이게 잘 안 움직이잖아요. 입을 제대로 벌릴 수도 없고 침이 좀 질질 나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도 이제 이게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쓴 거 아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신보라는 가글을 갖다가 제공했다는 걸로만 했을 때는 뭐 처음에 아무 연관성을 못 가졌어요. 이 미용 시술하고. 근데 미용 시술에 의해서 필러의 입이 마비되면 가글을 한다 또는 뭐 그런 이유로서 의심이 가고 있지만 또는 약물에서 깨어날 때 고치를 심하게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그걸 씻어내기 위해서 가글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건 가글을 박근혜가 찾았고 그래서 자기는 갖다 줬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럼 당일날 박근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에 대한 1차적인 증빙이 되는 거지. 그리고 시술이 됐든 뭐가 됐든 이미 입이 꼬인 입을 제대로 벌릴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청와대에 있었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 사실 아니야? 이제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세월호 관련해서 김영재가 당일날 청와대에 출입했느냐, 보안 손님으로서 출입을 한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최고 먼저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 그 전날 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당일날 사건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오후 시간에 간호장교가 들어갔던 거는 가글만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박근혜를 각성시키기 위한 일종의 처치, 주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간호장교를 들여보낸 게 아니냐 싶다는 거지. 아니 각을 갖다 주는데 무슨 간호장교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심부름할 사람이 얼마나 있고 비서진도 얼마든지 갖다 줄 수 있는 건데. 근데 간호장교가 들어갔다는 건 이 사람은 부정하고 있지만 일종의 각성형 약물을 주사하기 위한 그걸 위해서 외부에서부터 초빙을 받아서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거죠. 의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 게 아니잖아요. 부름을 받고 들어갔으니까. 그거 하나 전달받으려고 걔를 불러들였겠어요? 그랬어요? 네. 청와대 없었다가 외부에서 들어온 거야? 외부에서 들어온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청와대 의무실은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저에서 샀다고 하는 의료용 가글도 그때 40개가 목록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 때 그런 짓을 되게 많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재고가 거기 있는지 이미 누구든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굳이 간호장교 시켜서 갖고 오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건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드러나는 것들로 봤을 때 일단 김영재가 수상하고요.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 사람 범인인 거잖아. 상식이고 진짜 퍼즐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거네. 청와대에 박근혜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미용사는 확실히 트릭이다. 미용사가 만약에 뭐 미용 시술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게 감추고 싶었다가 인제사 터진 이야기고 만약 그런 거였다면 지금 미용사와 박근혜는 다시 볼 일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용사는 지금 직무권한 정지가 되어 있는 박근혜에게도 계속 가서 국가 안보에는 국민의 안전 생명에 관련된 게 포함됐다. 그게 저기 침입이 아니라도 그리고 대형 재난에는 국가 안보랑 직결되어 있는 서로 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그 개념을 정립해 놓은 상태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 개념 하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조직 개편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장수가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뭐랄까 실제 맞지 않는 이야기를 굉장히 한가지게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그 통영함을 돌려보낸 거는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뭘 보고하고 말고 할 건덕지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참 의아하게도 그 당시에 아이고 억울하오라고 할 만한 그 해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이 군납비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또 이런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중요한 오더를 내렸지만 이게 가로막힌 사람은 또 이상하게 참으로 억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무죄가 형편에 돼 있어요. 났어요. 무죄가 결국엔 났어요? 무죄가 났어. 결국 무죄가 났어요? 하여튼 총편적으로 말하자면 김장수는 말 그대로 논할 가치도 없는 이번 청문회가 나는 최악의 사기꾼이고 반드시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될 정말 양심을 저버린 박근혜의 마지막 충신으로 기록해야 될 순장조에 하나 추가입니다. 이 자식은 진짜로. 그래서 이번에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참고인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김장수하고 대질을 하기로 해요.
이거 재밌겠는데? 그렇군요. 그, 네. 그러면 그 누가 어떤 오다를 줬는지가 명백하게 야, 밝혀지겠죠? 그 자리에서 아니 저기 실장님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출동시키지 말라고 별 뗀다고 저한테 협박했잖아요. 이렇게 좀 얘기해주는 그런 멋진 쇼가 한번 있었으면 근데 좋겠네. 사실 정권에 있어서 코어를 한번 봐봐봐. 박근혜, 뭐 이용됐건 뭐했건 간에 우리 영부인 박근혜 씨가 계시고 또 대통령 최순실 씨가 계시고 그 수하에 문고리 3인방이 있고 얘들이 진짜 코어잖아요. 그리고 한 단계 밖에 나가야 김기춘과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군인들이 방산 미래에 엮여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그런 느낌도 없고 김장수는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에 있었지만 어떤 넘버링으로만 보면 3인자 정도 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권의 코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김장수는 어떤 방패막이로서의 느낌이 좀 강하고 이 오다를 내렸을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이고요. 그 사이에 국정원, 최순실 연관이 있다고 봐요. 나는 단순하게 무슨 굿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 간에 국정원하고 최순실하고 바로 라인도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최순실이 꽂은 네. 국정원의 인사들이 있다는 있고. 거잖아요. 응. 그리고 사실 우병우의 라인이 국정원 제2차장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이런 관계들을 들여다보면 국정원이 청와대를 팔았건 국정원이 청와대에게 의뢰를 했건 어쨌든 간에 통영함에 출동을 막은 장본인은 청와대의 범인 중에 한 명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그런 거고 누가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심지어 박근혜를 그 보고를 전혀 못 받게 해서 그 사이에 박근혜의 메시지라고 하고 문고리라든지 최순실이라고 하든지 이런 애들이 그 메시지를 왜곡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식은 언제든 나중에 그 대질신문을 통해서든 또 그 안에서의 실제 오다 보고를 하는 과정 중에 밑에 있는 어떤 그 부하 직원한테서 올라온 정보들을 어떻게 보고서로 작성했는지 낱낱이 까발려가지고 이번 위증에 대한 죄를 반드시 물어야 될 아주 악적 중에 악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주로 이슈를 많이 빨아먹기는 했지만 사실 나머지 그 미용 시술에 관한 그 의사들하고의 그 얘기 해봐야지 이제. 뭔가 좀 많이 밝혀진 게 있어요. 사실은 그쪽이 더 흥미진진했던 거야. 잠깐만 그 이야기 전에 마무리를 자연스럽게 짚고 넘어갑시다. 어쨌든 간에 김장수도 어디 있는지 몰랐고 김기춘도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봤고 조윤선도 독대한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화장하고 머리 손질하고 이런 거 외에는 전혀 사람들이랑 접촉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일본말로 왜 그런 애들 있죠?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 딱 그 느낌이잖아요. 야, 그나마 주사 놔준 간호장교하고 미용사가 최측근이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최소한 얼굴은 보고 손은 만져봤을 거 아니야. 권력과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놈들이었어. 힘이다, 힘. 근데 그런 애들까지 나와서 거짓말로 실드를 치니. 그 사람들은 박근혜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특별히 뭐 원수진 일이 있어가지고 그 박근혜에 의해서 사법처리를 당했다거나 여러 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박근혜가 왜 혼자 있는 걸 좋아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송으로 여러 차례 유추가 될 만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성향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간혹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대인공포증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 만나는 거 싫을 수도 있고. 대인공포증이 어떻게 정치를 하지? 너무 어이가 없네. 아, 이게 완벽한 이중 인격인 거야. 그래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뭐 마이크 잡고 연설 같은 거는 어떻게 대충 하고 막 박수 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만난다는 게 대부분 다 업무예요. 밥 먹고 덕담 나누는 것 정도 빼고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사람 그 생각을 해봤거든. 우리 꼬맹이가 조그만 인형들 있죠. 밥 인형 같은 거. 요 인형들 이렇게 신발 신기고 하는 그런 놀이 있잖아요. 그런 유로 놀았다고 생각하면 병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이거 어쨌든 히키코모리. 뭐 그게 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시장에 가끔씩 나오면 세상이 정말 신기했을 거야. 더러웠을까? 아니 그러니까 감자를 냄새를 맡아보고 갑자기 고춧가루를 보고 이 귀한 것이라고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긴 했잖아. 어묵을 처먹고 반은 보관했다 이따 처먹겠다고 하고. 싸가지 없다 그랬나? 진짜 그거 사실일까? 아니 어묵을 왜 이따가 먹어? 아니 싫다는데 억지로 상인이 입에다가 밀어 넣었거든. 이거 한번 맛 좀 보세요 하고. 그럼 아줌마들이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권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또 먹어주잖아. 근데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됐다고 나머지는 나중에 먹는다고. 그건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 악수할 때도 뭐 새마을 노인 회장 뭐 이런 사람 오면 악수하다가 일반 노인네들 오면 손 뒤로 빼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게 아니라고. 저번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나도 아침에 막 편집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일 있잖아. 그럼 한 2시간 자고 일어나면 입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로 먹기 싫은 거야. 입맛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밥 안 먹고 우리 뭐 쉐이크까지 이야기를 했구만. 그것도 그렇겠지. 근데 사실 사람이 어묵이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이거는 송로버섯보다 맛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근데 이 사람의 성향을 보세요. 이제 최근에 또 나온 이야기지만, 국내에서도 뭐 인천, 거기에서 이제 잠깐, 잘 일이 있었는데, 하루 자는 것도 아니야. 변기 몇 시간 뜨는 쉬는 거. 거야. 몇 시간 쉬는 거였는데, 그 송영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막 자기 변기를 뜯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웃기는 에피소드구나 했는데 영국에서 1박을 그것도 5성급 호텔에서 1박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침대 매트리스를 바꿔달라, 변기를 교체하고 그리고 원래 호텔은요, 특히 외국 호텔은 조명이 좀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간접 조명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낮처럼 환하게 하고 화장대를 설치하고 뒤에다가 흰 장막을 해가지고 그 거울에는 오로지 그러니까 사진관처럼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진관 조명 때려서 이렇게 주변 딱 하는 배경 것처럼. 안 비치고 나만 비치게. 어. 거울아 누가 제일 얘는 거울 보면서 자기 자신하고 말하는 취미가 있는 것 같아 이제 봤더니. 근데요, 가끔 왜 이제 헐리우드 스타 여배우라든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뭐 유명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분장실도 이제 혼자 쓰고 환한 거울 상태에서 이렇게 반사판이 있는 상태로만 자기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나르시시즘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여배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정말 여배우 공주병 막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정말 돌을 더했다. 뭐야 도대체? 아니, JTBC 무슨, 뉴스에 나온 꼭지예요. 박 대통령 백설공주 옷 즐겨 입어였고 백설공주하고 박근혜를 비교까지 해놨어. 그러니까 깃을 이렇게 뒤로 세우는 그 패션이 백설공주 왜 사과 이렇게 들고 있을 때 뒤에 카라가 이렇게 위로 서 있잖아요. 맞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패션을 좋아했다는 그걸 거죠. 차이나 컬러라고 하지 않아 우리 보통? 아니 차이나 더 컬러는 높지. 옛날 왜 교복 남자 교복 그게 이제 차이나 컬러고요. 그게 아니라 뒤를 약간 세워가지고 이렇게 입는 방법이 있어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하트 여왕이라든지, 그렇지. 그 마녀 여왕 같은 전형적인 그 여왕들이 입는 그 널찍하고 깃 서 있는 그 컬러잖아. 긁고 보니까 머리도 약간 그 부풀려 올린 게 백설공주하고 비슷한 이미지인데 이제 봤더니. 근데 그건 병은 병이다. 나이 65세예요. 65세. 대체 어쩌려고 그래. 자, 그렇다 치고 황지민님의 전공 중에 전공을 한번 가봅시다. 이게 진짜 궁금했어. 그 의사들이라고 국회의원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못 알아먹는 말이 가끔씩 있어. 필러 이런 이야기 요즘에 듣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겠어. 필러는 주름을 이제 핀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필러예요? 그럼 한국말이야? 아니 그 필러가 아니라 채워 넣는다는 뜻이죠. 필러 이렇게 예전에 주름 필러가 맞네. 뭐 가령 무슨 아까 왜 찌라시님 좋아하는 선풍기 아줌마 이야기에서 그 안에다 이렇게 막 집어넣었다라는 게 그렇지. 이 사람한테는 한 300명 정도 여객선에서 아이들이 빠져 죽고 수장돼 있는 상황을 구출하는 거는 얘한테 진짜 북한의 어떤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었다는 식으로 가볍게 지금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태도 자체가 과연 혹시 이 인간도 정말 이 세월호 사고 자체가 의도로 조작된 시나리오 안에서 진행되는 일단 훈련 같은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당일 당시에 실제로 그냥 정해진 대로 흘러가나 보다 하고 가볍게 대체를 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반증 내지는 그 역으로 된 자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단순히 그냥 나는 그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 사람이 개인적인 뭐 신념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때의 그 체계가요,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가 이게 법적으로 지금 뭐 북한의 위협 이런 안보 뿐만 아니라 재해에 대한 처리까지도 이게 같은 안보의 카테고리에 묶여서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장수 이 사람은 아이들이 빠져 죽는 이 문제는 등한히 하고 나는
북한의 위협 같은 그런 안보에만 신경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나, 왜냐면은 범국민적으로 TV로 막 생중계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에 그런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면서 안보에 집중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그게 자기가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할지라도 유심하게 볼 만한 상황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 근데 나는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후부터는 신경 안 썼다라고 말하는 건 그 자체로 거짓말임을 인증을 한 거고요. 논리적 모순이고. 오죽하면 하태경이 입을 쩍 벌리고 경악을 하더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김장수는 해군 참모총장 선에서 통영함이 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추정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했잖아. 근데 문고리 3인방 뭐 안봉근이나 정호성 같은 애들이 왜 그 서면 보고하고 유선 보고라고 하는 게 박근혜가 직접 서면을 받았다, 유선을 받았다가 아니라 대통령 최측근에 있는 애한테까지는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박근혜에게 전달이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는 상태잖아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 문고리 3인방 선에서 집무실로 가는 거는 뭐 안봉근이 막았나? 하여튼 그리고 관저로 가는 거는 또 정호성이 막고 이런 식으로 다 중간에 차단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시스템상이요. 여기서 우리가 어제 청문회에서 전혀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거기서 또 세월호 이야기 했잖아요. 예.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어? 국정원이었잖아. 우리가 예전에 꽤 오래전에 한 2년 정도 전에 이런 걸 막 추론하다가 국정원이 연관돼 있다고 하면서 막 경악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보고 라인의 인터셉트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의혹 시리즈에도 보면 박근혜한테 보고는 들어가고 청와대에서 나눈 그 통화 기록이나 그 음성 파일에는 그렇게 들어있잖아요. VIP가 뭐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러는데 요거는 박근혜가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그 애들이 보고를 빨리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VIP를 핑계를 대거나 그렇죠. 또는 박근혜 최측근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옷도 전달해 주는 거 있잖아요. 박근혜가 라이브로 살아있는 것처럼 해줬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국정원 라인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순실과 국정원의 어떤 관계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부의 인터셉트라는 것도 있는 거야. 여기는 국정원입니다. 그러니까 해군 통영함은 돌아가세요라는 오다가 직접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투트랙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박근혜가 그날 파마를 했든 약을 먹었든 시술을 받았든 멍을 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상태가 있는 것이고 그 공백을 누군가가 꿰차고 앉아서 계속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보고를 자기 손에서 묵살하고 자기는 자기 안에서 창조적인 오더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김기춘이 되었든 최순실이 되었든 그 누가 되었든 그 자리에서 국정원을 하나의 행정부서로 끼고 그리고 그 오더를 내리고 있었다. 악마의 오더를. 그럼으로써 지금 이야기한 이런 식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구조가 일어나는 것을 못하게끔 막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김장수가 2시라는 시간 이후로 나는 관계 안 했다라는 게 이미 이 상황에 대한 사후 처리, 앞으로 어떻게 세월호에 대한 부분을 정보 통제를 하든 상황을 언론으로 조작을 해서 몰아가든 이 키가 2시쯤 이미 내 손을 떠났다라는 의미로 이 2시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나, 이걸 직접적으로 뱉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어쨌건 간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면서 국가의 재난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뭐 온갖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근혜가 오후 5시 넘어서 갔던 중대본도 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행정안전부 이런 거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런 참사로 수백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김장수는요 국가안보실장을 그만두고 중국 대사로 갑니다. 요직으로 간 거죠. 도망간 것 같아. 그러니까 요직도 있고 어떤 게 있냐면 자리를 피하는 거? 어떤 문책성 인사가 되면은 사실 중국 대사 같은 경우는 꿀보직 같은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정말 책임이 있고 제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책임이 있고 그렇게 막 비난을 받는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경질한다고 공무원으로서 책임이랄까 이런 걸 묻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장수를 빼기는 뺐어요. 국민적 어떤 여론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맞물려지면서 빼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김관진이 들어가요. 그 김관진은 지금 로키드 마틴이네 최순실이네 사드니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 그 주체적인 인물로 우리가 의식이 그렇죠.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김장수가 뭔가를 알고 있는데 아예 빼기에는 공범적 관계에 있어가지고 김장수 자체가 뭔가를 알고 있다면 정권에게 그게 좋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두어야 되는 거지 또. 실제로 이 사람은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외교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 대사로 꽂아요. 할 일은 별로 없는데 굉장히 많은 대우를 받고 한국에서 가까운 나라 그 엄청나게 큰 G2의 대사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입을 다물어주는 조건으로 중국 대사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제 와서 다른 공무원들 아무 이야기 못하고 있는데 박근혜 7시간 중에 몇 퍼센트를 지가 맞춰주려고 막 노력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거는 김기춘이도 시도 못하는 일종의 위증 시도거든. 이거는 김기춘이도 해줄 수 없는 거야. 김기춘이도 서면 보고 대면 못했고 통화 못했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 당시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데 안보실장이 그러니까 안보실장이라는 게 늘 지근거리에서 하는 비서실장하고도 느낌이 다르잖아. 사고가 났을 때, 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안보실장의 역할이 드러나는 건데 그런 안보실장이 자기가 나서서 모든 보고를 다 받고 박근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혼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보실장이 정부에서 갖는 위치가 뭐냐면 원래 청와대는 대통령이 있고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있고 그중에 장이 비서실장 여러 시스템으로 일원화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국가 안보를 중요시하네 뭐네 이런 느낌으로 비서실장하고 동격의 안보실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삼각체제가 되는 거야.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비서실 그리고 안보실장 이렇게 해가지고 안보 코스프레로 지금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안보실장이라는 직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판도라라는 영화가 이 시기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그 관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진 이후에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서 국가안보실이 비상으로 열려가지고 그 안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이 일을 해야 되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예가 되거든요. 근데 박 대통령은 충분한 정보를 보고받고 있었고 그 정보를 보고받는 차원이 TV 시청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TV로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보고받으면서 국가 대사를 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국가안보실을 가지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있는 안보실장이 이런 위기 상황에 대통령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긴급사항을 처리하지 못하고 구조를 비롯한 사건 파악에 대한 전말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는 신경 쓸 깜냥도 아니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 다시 중국 보내면 안 돼. 이거 다시 가면 망명할 것 같아 정치적으로. 이게 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이 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설치된 기구거든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안보실에 보면 이런 게 있어. 국가안보의 목표가 영토와 주권의 수호, 국민 안전의 확보 이게 중요해요. 국민 안전의 확보. 우리는 이제 국가안보실도 이 정권의 안보 전략 그러면 북한의 리스크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정권을 옹이하겠다 이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 국가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이것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이번 세월호 사건의 컨트롤 타운이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끝없이 있었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자기들 책임을 피하는 어떤 목적으로 대북 관련된 외국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라는 뉘앙스를 계속 주려고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그런 개념이 확립이 돼 있었어요. 청와대나 이런 정부로부터. 계속 출근하고 있다잖아, 그 계약상. 아니 근데 박근혜 입장에서도 난 이해 못하는 게 그거예요. 만일 미영사나 조리장의 증언이 박근혜한테 해로운 질문이었다 또는 증언이었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옆에 이 사람들을 다시 볼까요? 바로 절대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용사가 한 이야기는 박근혜에게 해가 되는 폭로가 아니라 박근혜를 보위해주는 일종의 쉴드용 그런 진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니 잘했어 고마워 하는 차원에서 지금도 계속 청와대를 들락거리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가 이득인가를 보면 답은 분명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도적인 쉴드를 위한 발언인 것 같고요. 일단 대한민국의 어느 미장원을 가서 나 좀 촌스럽게 깎아주세요. 나 좀 바보처럼 보이게 머리 깎아주세요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거를 일부러 흐트러져 보이게끔 세팅을 했다라는 증언 자체는 이건 미용사가 할 수 있는 증언이 아니죠, 사실상. 저는 그 점에서 저 사람이 망해먹으려고 작정하지 않았으면 저런 얘기는 못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 비유를 그렇게 들었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려고 금은 보화가 있는 곳에 손을 딱 내미는데 그 상황에 들킨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당신들 반응 보려고 하는 그게 컨셉이야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라는 거지. 왜 부수하게 나왔을까? 자다 나왔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니까 아니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컨셉으로 머리를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오후 5시에 부시시한 컨셉을 하겠다는 자고 일어난 컨셉으로 머리를 했다는 게 뭔 의미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게 한 7시나 그렇지. 8시쯤 되는 시간이란 모를까. 예를 들어 뭐 새벽같이 나오느라고 제가 머리가 이렇게 흐트러졌어요라는 이미지를 준다 그러면 나 그렇게 세팅해도 이해는 가. 근데 오후 5시에 나가면서 부시시한 머리를 일부러 하고 왔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영재에 대한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사실상 김영재가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문제만 생기면 그렇게 김영재를 찾았다는 거예요, 박근혜가. 그래서 수시로 들락날락거렸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는 예를 위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돈이 하는 매침용 실에 대한 사업, 매선침에 들어가는 그 실에 관련된 뭐 특혜 의혹이라든지 뭐 많은 것들이 뒤이어서 대가성으로 흘러나오고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지. 얘가 도대체 얼마만큼 시술을 하고 주사를 놨느냐는 거야. 근데 아무도 주사를 놨다는 사람이 없어. 박근혜에게 바늘을 꽂았다고 내가 직접 미용시술로 바늘을 꽂았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셀프로 하진 않았을 거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김상만 이제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게 김영재 이 사람이 있고 근데 김상만 이 사람이 이제 차움병원 의사였다가 지금은 녹십자 이메드의 의사이죠. 이 사람은 가정의학과이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주사제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줬어? 아니 그래서 누구한테 건네줬다고?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박근혜에게 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했다고. 심지어는 직접 놓으라 그랬대. 이렇게 놓으면 된다고. 놓는 걸 가르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번에도 최순실 자매가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들끼리 서로 놓는 것을 보았다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박근혜에게 김상만 이 사람이 주사를 놓는 주사제를 직접 주고 주사를 놓으라고 가르쳐줬다. 지금 이 얘기가 나왔어요. 김상만 이 사람은 전에도 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청와대 가가지고 박근혜 얼굴이 이렇게 뭔가 시술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또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 있는 다른 의사들이 그거는 이제 얘기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도 자기가 들었다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상만 이 사람도 굉장히 지금 의심 가는 대목이 많아요. 이 사람도 뭔가를 캐 물어보면 많은 것들이 나올 만한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청문회라든지 거기 불려 나온 사람들이 무엇을 방어하려고 하는지를 보면 그날 세월호 박근혜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프로포폴 이야기를 지금 했던 게 그게 키일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은 최소한 주사 바늘을 꽂았다 안 꽂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사실은 박근혜가 그날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 처음 맞고 자고 있었다는 걸 가리기 위한 거기에만 지금 서서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느 누구도 바늘을 꽂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프로포폴 맞으면 시술 받았네가 핵심 중에 핵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김상만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놔준 것보다 그냥 주고 온 경우가 더 많았고 또 의무실장은 태반 주사를 10번 정도 처방을 했는데 자기가 직접 놔준 건 2-3번이라고 말하면 7번 정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스스로 태반 주사를 찔렀다는 얘기거든. 이게 자기 몸에다가 직접 혈관 잡아서 찔릴 수 있는 수준 정도 되려고 하면요. 이건 상급 중에 아주 상급 중독자예요. 이 정도 되려고 하면.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정보를 보면은 박근혜가 직접 찔렀을 것 같지는 않아요. 주사 맞는 걸 싫어했다.
그래서 그게 아프고 그러니까 뭐 프로포폴 맞고 잠든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보면 그때 그 주사 바늘 찌르는 걸 가르쳐줬다고 하는 거는 박근혜 그런 성향을 모르는 의사가 의례적으로 한번 알려주는 정도였지 박근혜가 직접 자기 스스로 주사 바늘 찔러가면서 시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짜 선풍기 아줌마지 그런 그게. 그렇죠. 식용유 막 집어넣고 구리스 넣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거는 그 주사기로 이제 얼굴 조직에 넣는 것이고, 지금 이 주사를 약을 하는 거는 피하 주사 같은 거는 왜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그 피하 주사 인슐린 할 때? 넣잖아요. 스스로 배에다 꼽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고, 이제 근육 주사는 뭐 팔 같은 데나 엉덩이 같은 데 맞는 건데, 이제 그건 조금 간호사가 이제 보통 하는 거고, 혈관 주사는 이제 제일 어려운, 그거를 하기가 좀 뭐 어려운. 사인이 좀 힘들죠. 하기가 힘든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김상만 증언 안에서 이제 숨겨져 있는 깨알 같은 핵심이 뭐냐면 주사제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박근혜한테. 근데 배석한 여자가 한 명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최순실도 아니고 윤전추도 아니고 조대위, 평소에 그 근무하고 있던 조대위도 아닌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인물이 한 명 있었다는 거야. 김상만이 스스로. 제3의 인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연결고리로 못 찾아내고 있는 누가 주사를 놨나? 누가 박근혜의 평상시에 주사를 담당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인물이 청와대 사람은 아니지만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인물이 한 명 더 있는 거라니까 지금 있을 이대로 거야. 되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똑같은 상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주사에 관련된 중독이라고 하면은 최순실도 맨날 와서 그걸 케어해주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요. 또 이게 걔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좀 과하다 싶으면 소문 새 나가고 그러니까 군인 간호장교들 이용해서 확실한 입막음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진짜 비선 간호사가 하나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전문적인 칵테일 간호사. 제가 늘 얘기하지만 칵테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문적으로 박근혜만의 주사제 처방을 위한 간호사가 하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점점 더 확신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그 유령 같은 이 배석했다는 김상만이 증언했던 배석자가 누구인지도 꼭 밝혀내야 될 앞으로 핵심이 될 거예요. 핵심 가지는 아니었는데 그 서울대 병원장 이야기도 그때 나왔었죠. 서창석 이런 사람들이 서울대 병원장이 우리가 했던 말 그때 그건 이제 백남기 어르신 사건 때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제가 어제 청문회를 좀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방송으로 한 게 거의 100% 맞아. 그 시간이 그 허비가 돼서 청문회에서 그걸 꺼낸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어떤 여기서 지금 그 의료 게이트, 이 약 게이트에 있어서 아주 핵심은 아니지만 여기 세월호 7시간이 핵심이 돼버렸지만 나머진 다 특혜. 어떤 병원장이 되고 차원병원이 되고 녹십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특혜랑 연관돼 있잖아요. 박근혜를 좀 이쁘게 해주면 그래서 그렇게 박근혜에게 줄을 잘 선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 영전하거나 특혜를 받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무슨 건강 관련해가지고 요새 어르신들 카톡 박사모에서 막 뿌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병을 앓고 계시다 박근혜가. 그 얘기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신 기능 저하증이다. 그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부신은요, 신장 위에 이렇게 모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일종의 그 호르몬을 내보내는 기능이지요. 그러니까 왜 갑상선 이런 게 있잖아요. 갑상선 이런 것처럼 부신도 거기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곳인데 그 기능이 저하되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태반 주사, 배곡 주사 이런 것들은 부신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박근혜의 만성 피로 증세를 없애기 위해서 맞은 거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듣는 의사 입장에선 정말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만약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배곡 주사, 태반 주사를 맞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건 무슨 가정의학과나 피부과, 피부과도 아니지. 이 김영재 이 사람은 일반 의사이면서 피부 미용 이 시술을 해온 사람이고, 김상만 이 사람은 가정의학과 의사죠. 근데 정말 부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요, 청문회 3차 라운드, 3차 청문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왔는데요.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 3차 청문회는 거짓말의 향연. 나온 증인들이 전부 다 거짓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4라운드 진행 중인데 그 사람들은 세계일보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작심하고 나온 사람도 있고 이석수 감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3라운드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방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 정말 거짓말 퍼레이드를 보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근데 거짓말이 너무 성의가 없어.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이란 차원 하나에서 청문회 참여 인원은 한 10명 이내로 제한했으면 좋겠어. 15명이 나와갖고, 아니, 물론 13명 출석했지만, 15명을 채택해놓고 있으니까, 얘기가 집중이 안 되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했던 질문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얘네들도 너무 방어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한 5명 정도씩만 딱 앉혀놓고, 그냥 정신없이 연타로 까고, 그 다음 한 놈만 패는, 이런 청문회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맞아요. 집중도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되게 루즈하고 그 질문을 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상대로부터 이렇게 대답을 아니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기술이랄까? 이런 게 너무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일단은 의원들이 윽박 지르는 거 말고는 기초적인 그 증거 자료를 대부분 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추론만 가능한 상황이니까. 증거는 지들이 다 없앴잖아. 출입 기록부터 시작해서 의료 기록, 모든 기록을 다 없앴더만, 세월호하고 연관된, 이 정부하고 연관된 기록은 나는 게 없어, 진짜.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없앴고 또 나와서도 관계된 사람들이 참 민망할 정도. 김장수 같은 사람은 정말 나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계속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을 하면서 뻔뻔하게 이제 그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보는 사람은 화가 나는데 그 스스로는 굉장히 내가 잘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더 화가 나는. 거기다가 질의 시간이 너무 짧아. 7분이 뭐야. 예전에 한참 청문회라는 게 도입돼서 각광받을 때는 30분씩 했대. 국회의원 한 명이. 그래야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고도 들지. 들을만 하면 마이크 꺼져. 방송이라는 게 왜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뚝 끊기면 딴 일 하다가 텔레비가 이상하게 됐나 하고 보게 된다 그 상황에 항상 마이크가 꺼져 있는 거야. 이 방식은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갔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김장수 얘기부터 해봐야 됩니다. 3차 청문회의 주인공은 사실 김장수였다고 보는 게 맞죠. 그 사람만 뭔가 준비가 된 증인 같은 느낌이었고, 의사들 같은 경우는 저것들은 왜 나왔나? 얼굴만 팔려갖고 앞으로 장사에 지장돼. 그런 느낌이었어요. 장사에 지장돼. 아이, 신성한 의료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 아니, 그런 기억력과 그 정도 판단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얼굴을 맡기고 내 몸뚱아리를 맡긴다는 게 상상이 안 되더라니까. 완전히 초엘리트를 갖다가 바보 만들어 버리더만. 네, 맞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난번에 서울대 의대 교수 플러스 지금 나오는 5만 종류의 의사들을 통해서 정말 이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정말 땅에 떨어졌다.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김장수도 말을 바꿨어요. 자기가 옛날에 했던 말. 유리창을 깨서라도 구하라. 이 지시는 들었던 건지 안 들었던 건지 생각 안 난다. 이런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장수는 중국 주중대사로 있으면서 최근에 박근혜 씨의 알리바이를 하나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나 했어요. 중간에 이 지시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뜬금없는. 제가 이제 다른 티석가복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부작위라 그랬잖아요. 물론 사람이 존재라는 걸 하니까 뭔가를 했겠지. 근데 이제 대통령으로서 일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이 세월호 7시간의 핵심인데 이제 와서 뭔가를 했다라는 실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최소한 자고 있지는 않았다. 또는 정반대로 자면서 시술을 받지는 않았다. 이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이는 그 느낌이라서. 아니, 근데 이거 위험한 증언이에요. 휴대폰 통화를 했다 그랬거든. 이거는 통화 기록 뒤지면 100% 나와요. 몇 시에 했고 누구랑 해서 무슨 번호로 했는지. 만일 해봐서 그 기록 없으면 어떡할 거야? 다 알아봤겠고 기한이 있을걸요? 휴대폰 기록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야, 그럼 내일부터 웬만한 증인은 다 통화했다고 하게 생겼네, 이러다가 또. 1년 정도 보존하고 있던 자료도 삭제하는 애들인데 다른 어떤 패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1년 정도만 보관한대요, 통화 기록을. 그러면 그 통화 기록 없는 거를 지금 무조건 얘기할 수 있죠. 2년 지금 8개월 정도 지난 시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거짓말을 위한 모든 실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왜 그 얘기 안 하고 지금 이제 와서 박근혜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느냐 말이에요. 근데
근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그다지 썩 매끄럽지는 않아요. 지금 어제 그제 또 나온 알리바이 중에 하나는 그 미용사가 오후에 간 거 그거 말고 오전에 또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가서 3시간 동안 아이롱 파마를 했대. 그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파마를 했다고? 오전 낮절에 3시간 동안 아이롱 파마를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세월호가 막 잠기는 그런 상황 때에 아이롱 파마를 하고 있었다. 이제 시간을 못 대니까 이제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즉시 아하 그 뒤에 있었던 오후에 있었던 그 올림머리 이야기도 쉴드용이었구나라는 게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요, 뭐 앞전에 오전에 아이롱 파마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올림머리를 했다. 이것도 굉장히 우스운 노릇이고 만약 아이롱 파마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상황 파악을 안 하고 못 하고 있었을 리도 없거든요. 하여튼 어제 김장수의 증언, 그때 김장수의 증언에 2가지 결정적인 그 허위가 있어요. 첫째로 얘기하자면 자기가 증언을 하다 역공을 한 건데 서면 보고를 했지만 관저를 하나 보내고 집무실로 하나 보냈다는 거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몰랐던 거야, 저 그렇죠. 자신도. 알았으면은 네. 관저면 관저, 집무실이면 집무실로 특정을 해서 보냈을 텐데 2군데 다 보냈다는 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그리고 거죠. 그 피드백을 받지도 못한 거야. 그렇죠. 봤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휴대폰 통화했다는 얘기를 중간에 끼워넣은 것 같아. 그 오후에도 예전에는 그 2시 이후에는 보고를 안 했다고 했다가 또 2시 50분엔 직접 전화로 보고를 했다. 이 얘기가 이제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최소한 이 사람 11시부터 2시 반 이후까지 한 번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유일한 증언이 얘가 새롭게 50분에 전화 보고를 했다. 이 얘기로 지금 이제 그거를 뭉개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김장수의 말 이외에는 지금 묻혀져 있는, 그러니까 11시 이후부터 2시 반 이후까지 미용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미용사의 알리바이 이전까지 빈 밥그릇을 넣었다, 아니, 그러니까 밥그릇을 넣고 빈 그릇이 나왔다라고 하는 조리장의 어떤 증언 말고는 아직까지 소재를 밝혀주거나 행적을 밝혀줄 수 있는 아무런 내부적인 자료가 이번 청문회에서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밥그릇을 넣었다 뺀 넣었다가 거죠. 빈 그릇이 나온 거는 그 안에 박근혜가 있었다라는 걸 특정해낼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박근혜 애완견이 있나 그 안에? 그러니까 뭐가 딴 게 있었을 수도 있고 그게 꼭 생물체가 먹었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 안에서 일종의 먹는 아르바이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리는 이게 있을 수도 있겠구만. 결정적인 김장수의 태도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을 대통령한테 직보를 할 만큼 중대한 상황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증언을 했거든. 네. 이건 참 충격적인 거란 말이야. 그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거였죠. 당시에 통영함이 그 아이들을 모두 구출할 수 있는 그런 통영함이었는데 그것을 해군 참모 총장이 통영함 출동을 2번이나 시켰는데 2번 다 막혀가지고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러면 해군 참모총장의 오더를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러면 합참의장이거나 국방부 장관이거나 국정원장이거나 대통령이거나 이렇게밖에는 없다. 그런데 그 군대 안에 있는 사람들 말로는 합참의장과 이 그 해군 그 참모총장은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막을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니고 나머지일 것이다. 이런 증언까지도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막은 거냐? 이걸 어떻게 보고를 했냐? 이걸 이렇게 물으니까 떡하니 하는 소리가 그거는 대통령에게 고하고 자시고 할 만한 게 아니다. 그리고 아마 뭐 참모총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게 뭘 그렇게까지 윗선에 보고를 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은 참모총장이 아마 했을걸? 이라는 의문만 하나 더 던져주고 매일곱씩 참모총장은 이제 잘못하면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해갖고 밑에 애들이 출동을 막았나? 이거를 증빙해야 될 상황이 된 거야. 윗선은 다 필요 없대. 이런 가벼운 일에 대해서는 윗선까지 보고할 건덕지가 아니라는 거야. 더더욱 충격적인 거는 자기는 2시 이후에는 안보 상황에 신경 쓰느라고 세월호는 관심을 못 뒀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던